네, 여러분 11월 10일은 빼빼로데이, 우리 시장은 상승데이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오늘 상승데이 맞네요, 진짜. 네. 코스피가 2% 넘는 상승세, 2.6%대 상승, 4,181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0.96%, 896선이고요. 와, 삼성전자가 5%대, 하이닉스가 거의 6% 지금 상승해주고 있고, 시총 야. 상위 종목들이 네. 5%, 6%, 4%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아이고 좋아요, 좋아. 네. 셧다운 뭐 종료한다 이런 네. 얘기가 좀 크겠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사실 시장 전반이 좀 좋은 상황인데 네. 특히나 뭐 엔비디아가 5% 지금 뭐 6%까지도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도체주 역시 AI 꺾이지 않았다. 이런 아이, 게 좀 좋습니다. 작용을 하네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날짜가 11월 11일이어서 한 1.11%만 올라도 좋겠다 그게 무슨 했는데 연관이야? 아 그냥 맞추기, 끼워 맞춰 그냥.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2.5% 넘게 지금 코스피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하고는 좀 다른 아우, 시장 분위기 그렇죠. 좀 네. 나타나고 있는데 마침맞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두 분을 또 모셔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세미나 먼저 좀 안내해 드릴까요? 세미나 먼저 네. 문정동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후 3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남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문정동 WM 센터에서 오늘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하라 소진흥 과장님, 이혁진 차장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네. 딱 장 마감 상황 이렇게 딱 보시고 네, 또 시장에 대한 얘기 앞으로 핵심 주도주 뭘 공략하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은요, 아침엔 투자가 개편 시즌이에요, 요즘에. 쭉 그래요? 저희가 좀 새로운 인물들과 또 새로운 코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완벽히 새로운 인물은 아닙니다. 한 분은 제가 정말 기다렸던 반가운 얼굴. 반가운 얼굴 두 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코너 이름이 초성장주 투자 전략. 야, 정말 성장주 중에서도 초성장주를 저희가 어떻게 집중 공략을 해볼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한동엽 부장입니다. 네, 우리의 패셔니스타 한동엽 부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안경, 우리 안경 전문가. 네, 한결같이 네, 깔끔하게. 아이, 깔끔하게 오셨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네, 뭐 그동안 사실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좋을 때는 뭐 제가 뭐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제가 뭐 시장이 없어도 좋을 때는 뭐 좋은 우량주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면 알아서 자산은 많이 늘어났을 거고. 네. 사실 올해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 뭐 국내든 해외든 사실 최소 내가 투자했던 자산이 뭐 플러스 50%에서 많게는 더블까지도 증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아까 앵커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난주와 오늘의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AI 성장은 지난주든 이번 주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주간이든 계속 이어질 것이란 말이죠. 네. 변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심리나 뭔가 의심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라났을 때 조금 더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좋습니다. 건 우리 마음뿐이다. 흔들리는 건. 그거 흔들리는 거 잡아주신 또 전문이세요. 네, 전문입니다. 네, 냉철하게 네. 또 시각을 바라보고 계시죠. 자, 이번 코너에서 저희가 또 처음 인사드리는 새로운 얼굴이자 이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핫하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의 연예인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네. 주식 1타 강사 김기훈 에픽 투자 1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프로TV에는 처음. 예, 처음입니다. 네. 아, 인사 그러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주식 전문 운용사 에픽 투자 1임을 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밌는 해외 초성장주를 또 재미있고 또 유익하기까지 한 초성장주를 많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미 유튜브로도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표님. 조금 마음가짐이라도 한번 각오를 한번 밝혀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브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요.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근데 저는 그 초성장주 특히 숫자와 실적으로 정말 팩트에 기초해서 오. 솔직하게 말씀드린 초성장주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뭐 유튜브를 보시고 뭐 인스타로도 많이 보시지만 또 요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는 저희 3프로 TV에서 또 정말 솔직한 초성장주를 꼭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화요일마다 뵐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화요일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고정으로 초성장주 여러분과 함께 네. 또 작전을 짜보는 투자 전략 시간 한번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순서를 뭐 부장님 먼저 쭉 한번 그렇죠. 말씀 네. 들어보고 또 대표님께도 들어보고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과 오랜만에 이제 얘기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음. 뭐 좋았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사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제 부장님의 진짜 거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쭉 잘 왔잖아요. 시장 흐름 좀 봐주세요. 네, 제가 3프로 TV에서 이제 네.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지 거의 한 1년이 그러네요.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던 그리고 네. 저희 투자자분들과 공유하면서 올 한 해를 좀 투자했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앞으로 어떤 관점들을 유지해야 2026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좋은 수익률을 걷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표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24년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세미나를 했었고 사실 이때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2월 3일 날 개엄 이벤트가 있었고 그렇죠. 한국 주식은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더 많이 떨어졌었죠. 이제 그때는 한국 주식을 모두 사기 싫어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 온리원 미국 뭐 이런 캐치프라이즈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맞아요. 설득이 잘 되는 구호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의 한국 주식은 올해까지 운용했던 성과들을 보면은 뭐 80%에서 90% 거의 더블까지 이제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이죠. 리버레이션 데이 있었을 시기에 정말 미국 주식을 이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때 정말 우리가 성장주들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들 미국 주식을 불편해했을 힘들었죠. 시기였어요. 네. 근데 반대로 보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이게 한두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우량주를 10종목, 15종목을 갖고도 최소 50%, 뭐 적게든 40%에서 많게는 60, 70%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올해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커버드 콜 같은 자산들 뭔가 이 월배당을 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꾸리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네. 사실 이때 커버드 콜을 선별적으로 들어가셨던 분은 사실 노후 준비가 끝났어요. 사실 한 10억 정도 매수하신 분들은 월에 지금 1,500씩 나옵니다. 다 비과세예요. 그게 그냥 계속 깔리고 자산 평가는 또 30-40% 증가한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항상 기회는 온다. 근데 요즘의 키워드는 대부분 주변을 돌아보면 자리 옮기면 옮길수록 계속 주식 얘기 나옵니다. 너도 그래요? 주식 얘기, 얘도 주식 얘기, 내 초등학교 동창도 갑자기 연락 와서 주식 얘기.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모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최근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실적 기반에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담보되는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 투자 형태로 이번 타이밍에는 정말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비워놔 봤습니다. 네. 앞으로 11월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산에 있느냐라고 네. 봤을 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맨 위에 타이틀이 올해도 역시 땡땡땡이 맞았다 이건데 홍선혜가 100% 맞았다. 어머나 뭐야. 그런 거 아닌가요? AI, 홍해선님은 항상 정답이니까 저 가로 안에 네. 들어갈 게 어떤 네,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항상 그 대중의 반대 방향이 맞았다. 대중의 반대 방향이 맞았다. 네, 항상 네. 쏠림의 반대 방향이 맞았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 안 돼요. 뭐 버려요. 한국 탈출해. 국장 탈출해요. 이랬을 네. 때는 국장이 맞았고. 온리원 미국 예외주의를 항상 외치는 목소리가 가장 컸을 때는 그게 또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었고요. 네. 지금 타이밍을 본다면 AI가 아닌가 봐. 버블이라고 버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네. 뭐 빅쇼트의 주인공이 굉장히 크게 공매도를 쳤다네. 뭐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네. 있죠. 하지만 어제나 그제나 앞으로나 AI의 성장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있다라는 것은 엄중하게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믿음이 강해지고 주가가 빠질 때는 아닌가 봐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앞으로의 포인트는 달러 자산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의 핵심 주식들을 계속해서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2주 사이에 고점 대비 한 20% 많게는 30%까지 빠진 초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연말 그리고 내년에 담아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장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 메타 플랫폼즈가 30빌리언 규모의 채권 발행을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네. 장표 한번 같이 네, 자료 보면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30빌리언 정도를 시장에 회사채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얼마 모였어요? 125빌리언 모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초과 그러네요. 오버부킹이 된 네.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그 체결이 된 수준이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대비 불과 1.1%포인트 상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채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메타의 회사채가 오버부킹돼서 다 팔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채권 투자를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해보신 경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회사의 회사채를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그 깊이감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채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당장 몇 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떼이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회사의 A부터 Z까지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저렇게 초과 오버부킹이 돼서 회사채를 잘 조달했다는 것, 알파벳도 조달을 거의 완료를 했죠. 이러한 것들은 이 AI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떼일 확률 적어. 충분히 회사채로 빌려줄 수 있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AI 산업이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까지 해서 이게 걱정이 아니라 네. 인기가 많아 쪽을 더 집중해야 된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네. 단어가 언급이 될 때는 네, 네. 버블이 아니에요. 아. 이거랑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언급이 될 때는 경기 침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예견하고 있는 버블은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뭐 과거의 튤립 버블이나 또는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부부가 버블일 때가 있었어요. 아, 라부부가. 저희 네. 아이들도 라부부 하면은 거의 눈 초점을 잃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아했구나. 라부부 네. 사줘, 라부부 사줘 아. 이거를 거의 매일 얘기할 때가 네.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했죠. 야, 라부부 이미 유행 끝났는데 그럼 크림에서 가격은 막 2, 30만 원 하던 게 이제는 발행 네. 가격으로 내려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버블이 아닌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유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기업들의 AI를 리딩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나날이 좋아지고 네. 있거든요.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AI 산업에서는 뭔가 대단한 소프트웨어나 B2C,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커스터머가 느낄 수 있는 그 엔드단의 서비스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AI는 B2B 서비스가 대다수예요. 그 얘기는 과정을 혁신해가고 코스트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가는 게 AI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우리가 쓰는 메타의 서비스들, 우리가 쓰는 뭔가 구글의 서비스들 똑같아요. 하지만 뒷단에 있는 과정이 AI로 인해서 광고의 효율성, 그리고 마케팅의 효율성, 그리고 어떤 접근의 효율성, 서치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의 효율성은 굉장히 증대를 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 실적, 이번에 발표한 3분기 실적 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65%가 넘어요. 미스하는 비율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수익성 계속해서 뒷단에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회사채 또한 굉장히 조달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AI 버블로는 저는 굉장히 좀 기우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어요. 3377님께서 예측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긴 하지라고 하면서 동조를 하셨는데 오픈 AI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에게 뭐 대놓고 약간 이런 얘기를 했죠. 보증 좀 해주고 뭐 세금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AI 굳게 믿고 있었던 투자자들도 뭔가 그 안에 문제는 있구나. 투자금에 대해서도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의심은 보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AI 산업이 정말 뭐 대규모로 단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이클에 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은 시장에서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 케이펙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너무 그 축소돼서 보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네. 같은 결인데 사실 그럼 이거를 감가상각을 2년에 했든 3년에 했든 10년에 했든 사실 그러면 10년 뒤에 AI 산업에 투자한 게 돈을 못 벌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과거의 닷컴버블 그때는 돈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벌고 있고 이미 생산성이 확대되고 있고 네. 기업의 코스트들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속도가 역대급으로 굉장히 그쵸. 대규모로 나오고 네.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어려워서 감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네. 덜 고용을 해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원을 하고 오히려 그 줄인 비용으로 투자는 확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픈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심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분 개입을 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I는 뭐 소버레인 AI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의 정말 흥망성쇠를 다룰 수 있는 사실 산업을 넘어선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결과를 주시를 해야 되지 지금 과정은 정말 투자를 더하면 더했지 줄일 시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픈 AI의 항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수익성으로 결과지로 성적표로 대답을 해야겠지만 네. 아직 뭐 우려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고용까지도 이제 뭐 빅테크 쪽에서 고용을 좀 줄이고 있다, 네. 감원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지어 주셨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얘기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많이 보이길래 네. 뭐 채권이나 환율이나 금리나 혹시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실 그렇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부장님? 네, 제가 환율에 대해서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 지난 12월 3일 날 이제 개업 이벤트 있었을 때 네. 환율이랑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때는 1,450원, 1,480원 가면 깜짝 놀랐었고 그렇죠. 네. 지금은 1,460원 어제 갔다 왔죠. 근데 별로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달러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큰손들 그리고 주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원달러를 그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거든요.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 아니면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 그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누가 제일 클까요? 달러나 원화를 거래하는 주체 중에 제일 큰 주체. 외국인? 수출기업이겠죠. 수출기업. 수출기업. 우리나라 수출국가고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해외 수출을 많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 달러를 많이 갖고 오니까 그거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도 제일 많은 주체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러한 수출 기업들이 이제는 달러가 들어온 것을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미국에 투자를 더 대규모로 해야 되고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미국에서 네. 달러로 월급 줘야 되고요. 미국에 공장 늘려야 되고요. 당연히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를 외국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원화로 갖고 들어오는 수요보다 다시 외국에 재투자하는 수요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이맘때 다시 뭔가 한 해를 정리하면은 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에서 형성돼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근데 그게 그래서- 걱정할 부분인가 아닌가가 이제.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토양 자체가 환경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K뷰티가 올 한 해 굉장히 주요한 주식이었지만 왜 좋았습니까? 결국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미국에서 리쥬란을 써주고 미국에서 메디큐브 제품을 써주고 미국에서 많은 K뷰티 제품을 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러로 바꾸면 계속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미국의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관세 협상도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 네.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애석한 현실도 있어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게 국내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어지는 현실. 하지만 이거는 지금의 바뀐 환경을 충분히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율을 본다면 저는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많이 깔려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26년에 어떤 투자를 대할 때는 원화 비중보다는 달러 자산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달러를 잘 운영하는 방법은
AI를 결국에는 글로벌리 선도하는 기업은 국가는 딱 두 군데입니다. 네. 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전 둘 말고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AI 산업의 초기 국면에서는 1등 기업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네. 그런 기업들을 고를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 중심 그리고 일부 뭐 중국의 테크 기업들 성장주 중심으로 네. 재편을 하는 게 26년도에 메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자료를 진짜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부 시간에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지, 워낙 또 테슬라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면은 지금 셧다운 이후에, 아직 셧다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셧다운 이후에 금리의 향방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뭐 먼저 금리 이야기 좀 네. 빨리 말씀드리면 저는 금리가 왜 내려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내려와야 되는, 왜 인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 임기가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들어서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스티브 마이란이나 뭐 친 트럼프 인사 스타일의 연준으로 26년도 오겠죠. 갈 거예요. 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연준이 친정부 성향이어도 돼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게 나쁘지 않은 건데 네.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대로 간다면 뭐 내려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어떤 뭐 미국의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가 거의 4%까지 올라가 있고 미국 경기 좋거든요. 실적 발표하는 소비재 기업들 보면은 소비 절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왜 내려와야 대한 의문은 전 계속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충분히 좀 시장과 교감하면서 그 속도감을 맞출 것 같고 혹시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오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면 저는 살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 이어서 뭐 빨리 말씀드리면 네. 보상안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가 됐죠. 페이 패키지가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 페이 패키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얘기했었던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향후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이것만 말씀드리고 테슬라를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로봇은 굉장히 빨리 상용화될 거예요. 내년이면 가정용이 팔리기 시작할 겁니다. 꼭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이 로봇을 대당 만들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26년도부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쓰는 로봇도 올해까지는 한 17만 5천 불이었다 거의 한 2억 넘는 수준이다가 내년 되면은 1억 원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1억 원이면 여러분들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을 고용해서 내 사업장에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쓸 수 있죠. 쓰죠. 네. 24시간 고용하고 노조도 없고 그렇죠. 연봉 협상 안 네, 해도 일 되고. 계속 하는데요. 그만큼 로봇이 빨리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아크인베에서 이야기하는 네. 대부분의 테슬라 가치의 7, 80%가 로보틱스가 될 거다. 대단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테슬라를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는 AI 핵심 주식으로 봐야 되는 빅테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기 부장님, 테슬라에서 한국과 협업 얘기하면서 삼성 뭐 엔지니어를 또 이렇게 채용한다 한국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협업이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그 페이 패키지를 통과시킨 연례주총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실제로 테슬라가 알파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네. 자체 칩을 만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과의 계속 협업은 더 깊어질 거라고 그래요? 보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더 그들의 니즈에 맞게 더 디테일하게 가공하고 활용하려면 뭐 테슬라도 자체 뭐 칩을 개발해야 되는 니즈도 굉장히 클 거고 뭐 여러 반도체 협력사와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네. 저희 또 오늘 새로운 얼굴 대표님의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여러분 네. 2부에서는요 종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또 기업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네. 코스피가 2.2% 4,163선, 코스닥은 1%대까지 지금 상승폭 확대 897선이고요. 자, 시장이 뭐 한동혁 부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확신의 말을 또 주시니까 네.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김기훈 대표님 말도 들어봐야죠. 김기훈 대표님 오늘 또 우리 새롭게 모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많은 분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는 첫 번째 질문 일부에서 나왔지만 AI 버블론에 대해서 한번 아무래도. 견해를 여쭙고 네. 싶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정도 버블론이 나오면 나는 차익 실현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정말 진짜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질문이 있는 건 IT 버블이 터지는 걸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IT 버블 때랑 뭐가 다르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있고 AI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IT 시대 때는 그게 없었어요. 사실 뭐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뭐 저희가 보는 대표적인 메타 이런 회사들이 다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만 했고 막 케이블이 다크 케이블 상태로 막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랑 지금 당장 엄청난 규모와 이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첫 번째로 펀더멘탈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립을 하는데 이게 뭐 전쟁에서 뭐 죽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서로 기술을 경쟁할 거고요. 그 기술은 AI와 로봇, AI 로봇을 누가 더 성공시키느냐로 경쟁을 할 거예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먼 미래는 좋지만 당장에 약간 수익성 우려가 있더라도요. 멈출까요? 저는 멈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보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예전 냉전 시대를 보시면 그때는 소련과 미국이었잖아요. 소련과 미국일 때 그 우주 경쟁을 했어요. 네. 그 옛날에 아무것도 지금 기술로 보면 아무것도 없던 60년대 70년대에 달에 착륙하고요. 목성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굉장히 투자를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은 AI 로봇이고 그래서 국가 간으로 보면 미 중이 기술 패권 경쟁하게 되고요. 또 그런 그 대기업 빅테크들끼리 경쟁이에요. 메타와 마소와 아마존, 구글이 각자 투자를 하는데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 나만 좀 투자하지 말아볼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식을 딱 팔 수 있지만 투자 결정을 하는 분들은 오늘 좀 불안한데 투자 그만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경쟁에서 나오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익률 1%의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패권 경쟁, 기업들에게는 생존의 경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크게 투자가 일어날 거 봅니다. 잠깐 흔들릴지언정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 이건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AI 시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큰 얘기인가요? 저희들은 결국 이제는 그 AI의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 논리를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도 한 얘기인데 이제 선별의 시대로 들어갔다. 선별의 시대. 이 투자를 하는 것과 규모가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면서 좀 부담을 가져가는 기업도 있고 이 투자의 수혜로 당장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그 어떤 기업이 정말 돈을 벌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그 매출이 중간에 또 기간이 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선별을 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선별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그럼. 공부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들어야죠.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제가 거의 초면이고 네. 하나는 저도 좀 잘 알고 있는 기업 두 개의 기업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렌이라는 기업인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기업 소개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렌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투자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 있냐? 비트코인 채굴할 때 뭐가 제일 부담될까요? 전기료. 전기죠. 네. 지금 마찬가지로 리액션. AI 시대 때도 네. 그 전력이 지금 부족하다. 전력 하는데 네. 이 아이렌은 그 텍사스와 이제 또 캐나다에 엄청나게 싼 전력을 확보해 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 지금 전력 가격이 4분의 1입니다. 네. 이렇게 확보해 놓은 전력을
이제 지금 가장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고요. 이제 GPU를 대여해주는 모델로 가는 거예요. GPU를 사서 회사마다 우리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비싼데 네. 필요한 만큼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로 변환하는 거죠. 이러면서 엄청나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력이 있냐 없냐 네. 경쟁사에 비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 주가는 조금 이따가 또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은 경쟁력 부분 이 부분은 어때요? 아이렌의 경쟁력. 예, 네. 제가 아이렌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는 코어위뷰 같은 코어위뷰, 거예요. 네. 코어위뷰는 많이들이 아십니다. 근데 제가 코어위뷰도 사실 뭐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핵심 경쟁력이 전력이기 때문에 네. 이 특별히 값싼 전력을 확보해놨고 그 전력의 확보가 무려 2.9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투자비가 뭐 350억 달러, 칩만 사는데 350억 달러, 전체 500억 달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3기가와트면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 텍사스에 바람이 불잖아요. 네. 이게 밤에 일정하게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밤에 부는 바람은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남는 전기다 해가지고 아이렌이랑 싸게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아이렌은 최고라니까 밤에도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 사놨는데 이걸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귀한 자원을 확보한 게 되는 거죠. 이미 그때 확보를 했군요. 네. 예전에 확보해 놓은 거를 지금 이제 유틸라이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이익률이 높고 또 이런 전력을 열심히 찾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렌을 찾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이렌을 찾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아이렌을 알고 계신 분들도 대표님의 오늘 소개를 해주니까 이미 텐베거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저점 대비 지금 100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이렌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투자자 들어갈 수 있느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좀 성장하는 동안, 성장이 가속화되는 동안은 보유해야 된다 이런 약간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성장주는 성장하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성장이 꺾이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올랐냐, 뭐 적게 올랐냐로는 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봤던 수많은 100배 주식들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렌도 사실 많이 하락해 있었고 그 저점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배가 올라온 거지 지금 뭐 고평가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의 실적 성장이 어떤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그럼 같고요. 실적은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예, 따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매출액이 더 중요하죠. 네. 매출액과 이익이 같이 증가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가시성이 확보가 된 거죠. 네. 예전에는 아이렌이 이렇게 전기가 있다는데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한다는데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 계산이 얼마나 나온지는 제가 곧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리고 아이렌 이번에 무려 반복 가능 매출을 34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2026년에 눈에 보이는 매출만으로도 한 5조 원 정도를 우리가 반복 가능 매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줬는데요. 지금도 아이렌에 이렇게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추정해둔 가 보시면 뭐 10억 달러, 15억 달러 이 정도밖에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매출은 빠른 속도로 상향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렇다면은 이 회사가 그냥 테마주가 AI 테마주가 아니라 숫자로 설명되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로만 보면 이 기울기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숫자로 설명이 된다. 예, 예. 자료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맞습니다. 네, 예. 설명 들어볼까요? 이걸 어떻게 네. 되나요? 자료를 틀어주시면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샌디스크고 먼저 뒤에 나오고 말씀드릴 있고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뭘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네. 지금 밖에서 혹시 앞장으로 넘겨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이미 또 공개가 됐네요. 아이렌 다음은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다. 여러분들. 예, 아이렌 이게 다음. 요게 불가능하구나. 혹시 마우스나 마우스. 네, 잠깐만요. 키보드. 지금 아, 넘어갑니다. 예, 예.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그럴 네네. 그래서 수 있죠. 네. 처음에 그 전력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 회사의 그 성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전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한 게 5년에 97억 달러예요. 네. 거의 1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뭐 오르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럼 연간 20억 달러죠. 20억 달러만 해도 근 3조 원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네. 큰 매출인데 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 저 얘기해 줬습니다. 네. 보시면
200메가와트, 네, 0.2기가와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씁니다. 네. 이 부분이 연간 20억 달러예요. 그런데 아이렌이 확보한 총 전력은 2.9기가와트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애널리스트 하는 말이 이게 총 확보 전력이 겨우 10% 썼다. 정확히는 10도 안 되죠. 그러네. 예, 거의 뭐 16배, 14배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고, 근데 계속해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20억 달러의 반복 매출에 뭐 10배 이상의 매출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렌의 성장의 크기를 매우 크게 볼 수 있다. 이걸 저희가 이번에 알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좋다. 그렇지만 너무 투자 금액이 크다. 맞아요. 네, 투자가 너무 크고 이걸 또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메타나 오라클 같이 대기업들도 자금 조달 우려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오라클의 CDS가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의 계약은 훌륭한 구조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할 때 마치 우리가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하는 것처럼요. 20%의 선급금을 받습니다. 20억 달러 가까이가 커스터머가 주는 선급금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GPU 파이낸싱 그리고 자체 현금과 영업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 회사가 58억 달러에 달하는 GPU를 투자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벌써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단순히 막 유상증자를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고객에 훌륭한 고객에 이제 돈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구조가 굉장히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좋고 이 작은 회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이 부분에서도 예전에 네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들어오는 그리고 선점한 회사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에서 만약에 빅테크들이 그 시장까지 들어와 버리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그때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빅테크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빅테크가 고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좀 다릅니다. 네. 빅테크는 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요. 옛날에 CPU 시대 때부터 시작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단순히 이 GPU, 요새 GPU가 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GPU를 대여해 쓰고 싶은 이런 니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중에는 뭐 구글, 마소, 아마존일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아이렌에게 이것을 또 대여해서 다시 대여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AI를 연구하는 기업들,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이나 뭐 일반 기업들이 이 회사의 서비스를 대여해 쓸 수 있는데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3사의 그 원래 클라우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보다는 이런 다른 보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반복 가능 매출이 34억 달러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이 회사가 그 네. 올해 매출 추정치 이런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갔을 때 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한번 데이터 센터랑 그 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올해로 매출이 딱 끝나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한 이 34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매출할 수 있는 이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약간 계약을 보장이 가지고 된다?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만 요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AI를 투자랑 활용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AI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강합니다. 투자 사이클은 그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좀 짧을 수 있지만 아주 강렬하게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투자 단계에는 부품을 사고 칩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출액이 대규모로 꽂혀요. 그런데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 길이가 깁니다. 우리가 팔란티어의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가 성장률이 60%, 50% 높은 것도 있지만 이 추정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네.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제 반도체 칩을 사듯이 칩을 샀으니까 오늘 꽂고 끝 이게 아니죠. 내년에 또 써야 되고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네. 내후년에 또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렌의 매출 구조도 반복 매출이라는 것이 이번에 투자가 막 들어가니까 대규모 매출이 나오고 내년 후년이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가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반복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AI를 활용하는 사이클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이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예고도 뭐 잠깐 나가는데 네. 샌디스크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샌디스크. 아이렌을 아. 마무리하는 마지막으로 말씀. 그러면 네. 투자자 네. 관점에서 아이렌 네. 투자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뭐 너무 좋습니다. 진입하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떨어질 때 좀 보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다행히 지금 제 기준으로는 약간 오히려 눌림목을 형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제 좀 빠졌죠. 예, 예. 네. 이게 거의 네. 제가 이렇게 인스타에서 말씀드렸을 때부터 막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20불 때, 이래서부터 갑자기 한 70불 때까지 이야. 2달 만에 이게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최근에 이제 뭐 AI 우려도 있었잖아요. AI 버블 우려도 뭐 투자 우려도 있었고 특히 작은 회사다 보니까 뭐 변동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0불 때까지 이 주가가 좀 움직인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이 매출 추정치는 계속 높이고 있고 지금 잡혀 있는 매출 대비 배출 대비 배수인데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도 아주 높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 계속 매출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매출이 막 10배, 20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도 아주 높지 않은데 이 지금 추정치는 지금 회사의 반복 매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반영된다면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 배수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로 보면은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른 거지 밸류가 오른 것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고 회사는 이제 여전히 전망치가 너무 낮고 훨씬 큰 꿈을 꾸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저희가 공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잠깐 예고를 드리긴 했지만 샌디스크 저희가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스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제 USB 저장소는 샌디스크이기 때문에 AI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좀 밀려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낸드 플래시가 이제는 또 주도주로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샌디스크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워낙 메모리 산업이 발전해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반도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보다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막 네. 보안이로 얘기하면 저도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낸드 플래시 조금 그 뭐라 그러죠? USB 카드 같은 거를 네. 써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또 우리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도 관련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샌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리했어요. 저 웨스턴 디지털도 굉장히 좋게 보는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회사인데요. 네. 이 부분 낸드 플래시 부분 쪽을 좀 이제 분사해서 이제 만든 회사고요. 지금 웨스턴 디지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재밌는 점은 메모리 카드도 만들지만요. 이 키옥시아와 이 JV에서 자기들 쓸 낸드를 직접 생산해요. 그러니까 낸드 가격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나도 낸드를 만들거든요. 네, JV에서 낸드를 만들고 또 낸드 플래시를 외부에 조달도 해서 메모리 카드를 많이 만들어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볼 부분은 전 데이터 센터, 엣지, 컨슈머 이렇게 세 개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 저희가 디램 HBM이 굉장히 주목받는 과정에서 낸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을까? 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여기서 그 샌디스크도 얘기하고 뭐 ARM에서도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 학습의 영역. 그러니까 처음에 AI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추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처음에 학습이 더 먼저 개화됐죠. 이 학습의 영역에서는 메모리 중에서도 DRAM 즉 그 HBM 쪽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빨라요. 근데 추론의 단계에 가면 이 엣지 단계에서 많은 것이 추론될 것이다 얘기해요. ARM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엣지. 예, 엣지. 예. 이게 우리가 쓰는 디바이스 말단에 가까운 거예요. 네. 예. 약간 뭐 혼용됐을 수 있지만 엣지 컴퓨팅에서 하는 얘기도 약간 그런 얘기고요. 뭐 산업용 SSD.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는 끝까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 산업용 현장, IoT 이런 거나 이런 심지어 우리가 쓰는 PC 고성능 PC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끝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낸드나 이 SSD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된다. 추론 단계에서는 워크로드의 상당 부분이 엣지에 처리된다고 ARM에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샌디스크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직접 들어가는 부분도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생각보다 작아요. 엣지가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엣지가 이끌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가속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네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실적 성장치를 높이고 있어요. 네. 지금 놀라운 정도라고 봅니다.
이게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EPS 주당 순이익이 0.89달러다 했는데 1.22달러를 했어요. 오. 이 정도도 호실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달러 정도를 발표하면 다음 분기에 한 1.5쯤 발표하면서 상향시켰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3에서 3.4를 발표했어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좀 이제 놀랐습니다. 저도 뭐 이런 실적 발표가 있나 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왜 그랬냐? 매출도 성장시키지만 이 마진 매출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 그 전 단계의 매출 총 이익률이요. 네. 굉장히 높아져서 20% 후반까지 갔는데 한 방에 40%대 중반으로 올려버렸어요. 예, 매출이 늘고 이익률이 늘리면 곱해지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전망치가 2분기에 확나게 올라간 거죠. 야, 완벽한데요. 예, 예. 네. 그리고 비용은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장치 산업이잖아요.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합니다. 아하. 이런 국면을 갖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샌디스크에 꼭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메모리 뭐 두 축, 당연히 더 큰 건 D램,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낸드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HBM은 좋지만 DRAM도 좋아졌, DDR5도 좋아졌지만 여기서 낸드와 SSD 쪽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면서 뭐 국내 기업을 볼 때도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꼭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에도 네. 뭐 샌디스크 지금 수익률이 40%다. 이미 고수가 많아요, 저희는. 맞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 지금 차트 보니까 막 다른 걸 이제 보고 와서 그런지 기울기가 엄청 급격하진 않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도 탈만하다, 예. 사볼만하다, 더 긍정적이다라는 예. 입장이실까요, 대표님? 조금 보시면, 결론으로 가보면. 네. 11월 이제 네. 계약 단가를 50% 네. 인상했다는 게 있어요. 네. 그 지난 분기에 호실적 발표할 때 분기 ASP가 15% 상승했으니까 이게 지금 상승폭이 오히려 더 이제 가팔라지고 있고요. 네. 이 여기서 저희가 수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수요. 이 CEO의 커멘트는 그 공급을 또 강조합니다.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수요가 지금 급증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공급을 안 늘리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모리 산업은 저희가 막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클이 있다.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막 늘어주면 이게 끝날 수가 있어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죠. 큐가 늘어도 양이 늘어도 공급을 막 늘려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사이클이 짧아져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오래 당해서 그럴까요? 공급을 안 늘립니다. 옛날에 제가 일본 기업에 일본이 처음에 아베노미스 막 좋아질 때 일본 기업을 봤는데 막 수요 환경이 좋아지는데요. 죽어라 공급을 안 늘려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경합 기업 있으면 우리나라만 늘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 수에 다 가져가요. 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럴까 그랬는데 그 전에 일본이 좋아지기 전에 안 좋았던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안 늘리는 거예요.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아해도 안 늘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샌디스크 CEO가 이렇게 주변을 우리 회사 것만 보는 건 아니겠죠. 네. 경제사까지 다 보겠죠. 다 봤을 때 공급을 안 늘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길어진다. 근데 그게 심지어 2025년인데 6년 얘기가 아니라 7년 얘기를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론 사이클에서 시작된 저장 장치와 랜드 플래시, SSD의 사이클이 약간 이제 시작이라는 것처럼 여기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지속할 수 있게 되니까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한 달 전에 사셨는데 90%가 그러네요. 올랐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진짜 오. 붕어빵이라도 만나면 하나 사주시길 제가 좀 부탁을 축하드립니다. 드려보는데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손을 잡고 뭐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조금 뭐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시너지가 어느 정도 나냐까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상한 잘못된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HBF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샌디스크가. HBM은 많이 들어봤는데 HBF는 맞아요. 이거 잘못된 기사는 뭐가 잘못됐냐면 HBM을 대체하는 HBF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아닙니다. 좀 같이 가는 거라고 보고요. D램과 낸드가 이게 대체될 리가 없죠.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램에 HBM이 있다면
밴드위스가 하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용어가 어려워. HBM 용어를 이해할 필요 없죠. 저희가 기술을 몰라도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고대역이다. 예, 그 AI에 필요하다. 그래서 HBM이 있다면 낸드 제품에는 HBF가 있고 심지어 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는 이것을 스탠다드 하는데 협력을 하고 있어요. 경쟁 관계 역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이렌의 관계처럼 뭐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관계는 협력이고 HBM과 HBF 같이 써서 데이터 이동 통로를 이렇게 늘리는 거죠. 고속도로 만드는 거. 우리가 HBM 설명할 때 처음에 그 고속도로 구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랜드에도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목이죠. 병목을 줄이면 이것을 같이 쓰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갑니다. HBM4와 이제 HBF가 같이 들어가서 네. 병목을 줄이면서 AI 추론 시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킨다. 이게 다음에 이 샌디스크에서 얘기하는 이제 포인트예요. HBF는 거의 이제 이제 상용화 됐습니다. 이제 많이 늘어나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주가에. 그렇죠. 네. 간밤에 한 12% 올랐어요, 샌디스크가. 아, 그래요? 예. 그런가요? 어. 진짜 뭐 잘 가고 있는 주식인데 그래서 이제 뭐 채팅창에도 40% 수익이에요, 네. 90% 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아까는 뭐 눌림목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아유, 저도 이게 좀 샌디스크는.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샌디스크를 그렇게 대응을 많이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웨스턴 디지털이랑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회사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근데 샌디스크를 봤더니 이게 저도 간과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의 투자가들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지역적인 상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메모리 하면은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봐야지. 아니면 그 좀 또 하드 디스크를 보면서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를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장 장치가 지금 하드 디스크 우리가 언제적 하드 디스크인가요? 그게 올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대체될 수 있는 게 또 SSD죠. SSD가 또 상대적으로 가격을 서로 높이면서 이쪽이 높아지니까 이거 싸 보이고요. 그럼 여기를 또 사면은 여기가 또 싸 보이면서 계속 가격을 그렇죠. 높이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 좋았는데 많이 놓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좀 미국의 많은 자금들이 간과해서 높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다 해서 피했던 엠러빈. 예. 그리고 옛날에 사고도 많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많이 피했던 로빈후드. 네.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안 들고 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기관들이나 많은 자금들이 덜 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S&P 500 지수에 편입되니까 이게 뒤늦게 채우느라고 엄청나게 샀던 거예요. 그래서 S&P 500 편입 후에도 막 이렇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 샌디스크도 사실 주목을 받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과잉하게 샌디스크를 뭐 핵심 종목으로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시간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대표님 입이 좀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운데 그죠? 그러니까 초반보다 입이 잘 털어진다. 약간 이런 예. 우리 전문 용어 잘 쓰니까요. 네. 근데 진짜 두 분 다 사실 저희가 한 시간에 모시기에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한동훈 부장님도 30분, 20분, 30분에 끝내기에는 굉장히 말씀도 좀 잘하시고 김기훈 대표님도 오늘 이제 후반부 갈수록 더 이제 또 신나지고 리액션도 더 좋아져가지고 다음 주에 또 네, 해야죠. 첫 방이니까 네. 이 정도로 몸풀기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한동엽 부장님, 김기훈 대표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황 한번 볼까요? 네, 시황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 얘기해 주시면 저 그거 갖고 있어요. 수익률 몇 %? 아니 나 오늘 나온다고. 저기 우리 형님들 처음 보는 아이디로도 또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 좀 네.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코스피가 2%대 상승, 2.1% 상승 4,161선이고요. 코스닥 0.8% 896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오늘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보면서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